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대책도 많이 나오고 시장 상황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또 오늘도 조금 원포인트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태경 부소장님께서 메인 게스트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새끈하게 입고 오셨는데. 네, 좀 패션에 신경 썼습니다. 네. 방송 때문에 입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뭐 강의 갈 일이 있어서. 강의도 나가시고. 예. 강의를 평소에 좀 많이 하시죠? 아니요, 뭐 가물에 콩나듯합니다. 지금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부동산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강의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재벌 되죠. 네, 부동산을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이태경 소장님이 강의를 많이 나가야 좀 더 괜찮은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남기업 소장님 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업입니다. 요즘에 책 하나 나왔잖아요. 책 제목이 아파트 민주주의. 아파트 민주주의. 저희 네. 뭐 예전에 방송으로도 한번 했었던. 네. 부제는 슬기로운 아파트 회장 분투기. 2주 전에 한번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법인이 부동산을 많이 지금 한꺼번에 매입하고 있다. 이거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방송을 국토부에서 봤는지 또 봤는지 딱 그걸 딱 핀포인트 해가지고 규제를 내놨어요. 네. 규제를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6.17 대책이죠. 지난주에 나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21번째 대책이라고 해요. 네, 정말 많이 하네. 뭐 저도 이제 뭐가 있었는지 잘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았는데 아주 크게 나온 대책은 4번째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7 크게 나온 대책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이건 또 아주 큰 대책이죠. 그래서 그 2017년에 파리 대책, 그러니까 정부 출범하고 얼마 있다가 나온 거 종합 대책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9.13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12.16 세 개가 아주 큰 대책이었죠. 이번에 이제 나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책들 간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반응이 그 전에 대책들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워칭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경고를 하고 실제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근데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만에 나왔거든요.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고 한지 일주일 만에 대책을 내놨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부가 좀 기민하게 대응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 그건 뭐 평가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책의 내용, 그 어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통제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해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12.16 대책이 뭐 역대급이다 말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또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게 12.16 대책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15억 이상 주담대를 다 끊었고요. 그다음에 9억 같은 경우에도 9억 이상도 LTV나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차단했죠. 많이 잘랐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내지는 고가 아파트가 타겟이었고, 여기에 영향이 있었어요. 재건축 단지나 이제 고가 랜드마크 아파트들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사실 서울은 이제 중저가 아파트도 별로 없는데 여기가 이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경기도,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수원이나 뭐 이런 거 말도 막 지어내요. 막 그냥 수용성이니 뭐 안시성이니 뭐 별 얘기 다 하던데, 안산, 시흥, 화성에서 안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오동평 해서 우산, 동탄, 평택에서 오동평이란 말도 하고 막 이름을 막 지어내는데 하여튼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어요. 평택은 상당히 먼데요. 거기까지. 그리고 평택은 항상 보면 공급 과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가격이. 거래도 막 빈번하고 뭐 이러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게 5월 하순부터 돌았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황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 같고, 시장 상황은 그렇고요. 가계는 아무튼 정부가 뭐 세금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점점 이렇게 조여 나가니까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우회해서 투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그런 게 많습니다. 거래가 많고 인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 보면 인천은 상대적으로 일종의 뭐 미분양의 무덤 막 그랬었어요.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였고 근데 이제 인천까지 가서 투기를 많이 한 거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갭 투기가 여전히 뭐 중저가 아파트 시장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6.17 대책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주로 법인을 우회로로 이용한 투기, 그 다음에 갭 투기 이걸 주로 이제 그 타겟으로 해서 이번에 대책이 나온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세금을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이 뭐 네. 어느 정도 내게 되는 거죠? 대책 자료에 보면은 3%에서 4% 단일 세율이에요. 어우. 그러니까 종부세 분에 대해서 뭐 2주택 이상은 이제 6억 초과분이고 1주택은 9억 원 초과분인데 그러니까 9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격의 3%에서 4%를 부과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2주택 이상은 이제 6억이죠. 6억 이상에는 6억 이상. 그러니까 뭐 하여튼 진짜 많이 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무지막지하다.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팔아라. 이제 개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나누면 개인에 대한 어떤 금융 규제를 촘촘히 하고 또 보유세도 조여오니까 이제 법인으로 도망가 갖고 거기서 했는데 법인을 완전히 핵폭탄을 터뜨린 거죠. 팔아라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갖고 있으면 연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거죠. 네, 10억 두 개 가지고 공시 가격으로 10억짜리 두 개 갖고 있다라고 하면 8억에 대해서 내야 되니까 6억을 빼는 거죠. 6억. 그러니까요. 네, 6억을 빼면 14억에 대해서 3% 4%. 네, 6억까지는 이제 6억 구간까지는 그냥 재산세고 내는 거니까 예, 6억 빼고 14억에 대해서 그렇군요. 3% 혹은 4%를 적용하면 14억에서 3%면은 상당한 네. 금액입니다. 제가 내놓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대책이 구체적으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있던 거를 이제 많이 규제 지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들어가도 이제 양도세 중과나 이런 그 규제를 받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출도 많이 줄어들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삼성동, 뭐 잠실 이쪽에는 그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 이쪽은 사실상 이제 갭투기나 이런 것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네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지만 주택이라는 게 토지 위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구매하려면 내가 이걸 왜 구입하는지에 맞습니다. 대한 그리고 소명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실거주도 있고,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굉장히 늘렸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도 좀 많이 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다시 지금 약간 반등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 진단도 굉장히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조합원 분양 요건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시점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실거주를 해야 2년 동안 그래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낡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지 실거주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이죠. 부담금 제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기반한 이것도 이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거고 이미 그 고지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막상 받아보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재건축을 지금 묻겠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 차단, 그다음에 재건축, 그다음에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모두에도 말했지만 법인에 대한 규제인데요. 법인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됐어요. 예, 그리고 주택 처분 시에 적용되는 그 법인세 이율도 그 현재 10%에서 20% 추가 상향됐고요. 그 동안에는 이게 양도세보다 법인세가 낮다 보니까 이거 투기를 많이 했거든요. 법인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법인세율도 높였다는 거고요.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 세율을 이제 3에서 4% 단일 세율입니다. 이거는. 그 헨리 조지가 원했던 거 아닌가요? 네. 헬리지가 단 할리 조지가 단일 네, 세율을 그러니까 네, 얘기했잖아요. 모든 네. 토지의 3% 4% 하면은 지대 거의 다 걷죠. 네. 네. 한국에서 실현됐네. 일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6억 공제 한도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시켰어요. 네. 네, 그 전에는 공제를 해줬거든요. 6억까지. 그런데 그걸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법인의 조정세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도 하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인을 이용한 투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막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번 대책, 그러니까 6.17 대책의 주 타겟은 법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수도권 내에서 빚내서 투기하는 건 다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의지를 예, 보여주고 그리고 있네요. 또 하나 규제 지역 예, 내에서 또 하나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갭 투기를 좀 차단하는 거였는데 갭 투기를 차단해서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입 의무 이게 예전에 비해서 이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걸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투기가 기승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9억 이상을 많이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바짝 내려서요 3억 이상 주택을 매입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이 3억 넘는 주택을 지금 규제 지역 내에서 매입을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토해내야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강화시킨 거죠.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7 대책의 타겟은 4개예요. 크게 보시면 법인 있고 재건축이 있고 갭 투기가 있고 풍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무튼 가장 지금 주된 타겟은 법인. 네, 법인이죠. 법인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단일 네. 세율로 3%면 이건 보통이 아닌데 매년 그러니까 정말 그냥 서울에서 집 두 채 가고 있으면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법인이면 네, 법인이면. 네, 예. 네, 그래서 법인은 아마 내년 6월 1일이 이제 종부세 내년 6월 1일. 부과 기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지나갔죠 이미. 그 종부세를 못 높였잖아요. 지난 20대 국회가 마지막에 높였어야 되는데 못 높이고 이제 넘어갔으니까 올해는 이제 전년대로 그냥 나올 거고요. 그 부과가 될 거고요. 내년은 이제 21대 국회가 원구성되고 종부세법 개정을 하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종부세가 그 전에 비해서 늘어날 텐데 그게 이제 내년에 부과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들이 갖고 있는 그 법인 소유의 주택들은 종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있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 5월 말까지는 대거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상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 6월 1일에 최소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거의 확실시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뭐 예. 국회에서 진짜 이상한 짓도 하지 않는 이상. 네. 네. 민주당이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네, 그렇게 하기 힘들 네. 겁니다. 지금 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지금 도대체가 이게 너무 이게 비이성적 흥분 상태가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 설렁설렁해서 될 일은 아니어서 민주당이 정부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가장 불만 요소가 부동산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걸 법인을 이렇게 개인도 아니고 법인을 이렇게 투기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입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못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규제도 촘촘하게 해놓고 법인 같은 경우는 또 보유세 실질적으로 보유세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보유세 비슷한 강화가 된 모델로 거죠. 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게 법인은 사실상 전체 비중에서는 또 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가 그 효과를 눈으로 이제 직접 보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또 있긴 하겠으나 예. 앞으로 그 전체 포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들에게는 뭐 어떤 식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6년 대세 상승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장 긴 기간 동안 상승했고 그다음에 뭐 그 상승률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좀 경이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두리 신축 아파트들도 분양가 대비 다 더블 이상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풍선 효과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올랐죠. 가만 들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고 이제 역시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이 역시 가장 큰 원인일 거고 역시 다른 것보다도 정부 정책도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정교하죠.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 꽤 정교해요. 정교하고 처음에 비해서 아무튼 시장에 반응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구멍을 내준 데를 투기꾼들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는데 그걸 자꾸 이제 메우는 이제 그런 작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팍 보이거든,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대책을 가만 들여다보면 관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주택담보대출이든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이든 대출 규제가 역시 포커스다.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한다. 돈줄을 좀 재는 거죠. 그게 역시 이제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유효하죠. 유효하고 유동성이 이제 많이 풀려서 시장에 들어가는 거,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걸 통제해야 되니까 그건 유효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출 받아서 내지는 뭐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일으켜가지고 집 살려고 하는 걸 막는 거니까 올라가는 건 잡아당길 수 있는데 떨어뜨리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작용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올라가는 건 잡는데 누르진 못해요.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왜 이러냐 도대체. 아니 대책 뭐 아주 큰 거 역대급이라고 말만 했는데 그렇잖아요. 17년에 파리 대책도 역대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평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9.13도 그랬고 작년에 12.16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메가토콘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잠깐 거래 줄고 재건축이나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 좀 떨어졌다가 왜 자꾸 다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지 복원을 하고 왜 자꾸 이러냐. 그거는 이제 역시 누르는 힘이 약한 탓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사이드에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이드고요. 그리고 공급 사이드도 신규로 공급하는 것보다는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공급이 아니에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에 있었던 재고주택, 구축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것들이 시장에 출회되느냐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느냐. 맞습니다.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게 관건이에요. 신규 주택 아무리 지어보세요. 그거 가격 못 떨어뜨려요. 다주택들이 또 사니까. 네, 하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게 입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시차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뭐 뚝딱해서 한 100만 호, 200만 호를 서울 인근에다가 갑자기 다 그렇게 쭉 깔아놓는 게 아닌 바에야 이게 신규 공급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짓말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 전문가라는 자리 미디어에서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대책 나와서 잠깐 소강 상태 보이겠지만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게 또 올라간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공급 부족이 뭐예요? 공급 부족이 투기를 할 분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뭐 어떻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서 막 짓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절대 안 떨어져. 더 올라가죠. 다주택자가 또 사겠죠. 다주택자가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채 갖고. 그럴 뿐 아니라 무주택자들도 다 살려고 눈 시뻘겋게 덤벼들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관건은 그겁니다. 역시 누르는 힘. 예, 그 누르는 힘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공급 중에서도 기존 재고주택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것도 찔끔찔끔이 아니라 찔끔찔끔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양도세 뭐 중과 언제까지 유예해줄 테니까 내라 다주택자. 그럼 좀 나오고, 다른 후속 대책이 없다면 지금 6.17도 그럴 겁니다. 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 소유 부동산들이 좀 나올 거예요. 시중에. 왜냐면 내년에 종부세 폭탄이 쏟아지니까 피해야 되겠죠. 나올 텐데 그건 절대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건 여러 지역에 이제 스프레드 돼 있죠. 뿌려져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다 소화가 돼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크게 못 미쳐요. 중요한 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충격과 공포에 쌓여야 돼요. 그래서 충격과 공포. 빨리 던져야 되겠구나. 무조건 탈출해야 되겠구나. 엑시트해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을 몰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충격과 공포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보유세랑 양도세죠. 보유세는 뭐 예외,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것도 다 예외를 줬던 거잖아요. 예외, 뭐 공제 이런 거 거의 없애버리고요.
그냥 갖고 있으면 다 내게 해야 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다주택자든 뭐 일주택자든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보유세를 최대한 지금보다 굉장히 깎아쳐서 높이고요. 그럼 로드맵을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구간을 조정하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세율이죠. 세 개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것들 다 올리는 거죠. 재산세까지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죠. 종부세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부담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을 따로 법으로 할 게 아니고 이미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아, 그럼 맞아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건 입법 사항이죠. 야, 그것도 입법. 예, 당연히 그렇죠. 공시가격- 세금인데. 공시가격 올리는 이거 거는 빼고. 예, 공시가격 빼놓고. 예. 빼고. 공시가격은 할 수 있죠. 예, 정부가 그건. 공시가격은 할수 공시 있어요. 가격은 그냥 할 수 있다. 예, 그것만 해도 사실 영향이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과표 자체가 그냥 저절로 그렇죠. 올라가는 거여서 예. 세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고 입법은 천천히 빨리 하더라도 최대한 민주당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가격 그다음에 구간 세율을 통해서 보유세를 언제까지 얼마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외 혜택 공제 이런 거 없어. 거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빠져나가잖아요. 공제나 혜택이나 예외를 두면 이쪽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다 내야 돼. 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자, 들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더 세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누진으로 더 세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일주택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부담을 꽤 세게 해야 돼요. 중저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부담을 높여야 돼요. 욕 먹겠는데. 그러나 도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건 양도세 중과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지금보다 이제 훨씬 높여야 됩니다. 높이고 그 대신에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것 동시에 양도세 강화안도 동시에 발표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더 세게 한다. 지금보다 훨씬 세게 한다. 예외 없다. 근데 기간을 주겠다. 양도세 중과는. 그렇죠. 다주택자 같은 유예해주면 경우는 되죠. 몇 개월 동안 유예해주겠다. 팔아라. 안 팔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피할 데가 없죠. 그렇죠. 양도세 중과되면 안 팔고 있었다면 버틸 건데 그럼 보유세. 그렇죠. 보유세 계속 올라가죠. 안 팔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팔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1주택자 양도세 보면은 이제 9억 초과되는 건 물론 이제 일부 냅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9억 초과 1억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면세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거든요. 전 그거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예,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양도 차익이 나면 내야죠. 예, 무조건 내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세율은 다주택자보다는 낮겠죠. 2주택자, 3주택보다는 낮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1주택자 양도세 면세 혜택, 감면 혜택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그런 식으로 촘촘하게 짜놓으면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죠. 들고 있으면 손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주택자들부터 매물 다 던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파는 게 지금이 제일 그러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내일이면 늦으리죠.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 그런 거잖아요. 서울 아파트는 지금이 제일 싸다. 아니죠. 제가 말한 대로 하면 다주택자들은 지금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러면 빨리 매물 던지고 엑시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매물이 왕창 쏟아지겠죠. 근데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살까요? 안 사죠. 왜 사요? 떨어지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매물은 왕창 쏟아지는데 매수하는 수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뚝뚝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팔고 나가려면 급매로 내놔야 되잖아요. 급매로 안 해도 안 팔리면 급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강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조정이 세게 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보유세나 양도세를 굉장히 강하게 높여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매물을 던지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급격한 조정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정리해 보면은 우리 그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예. 역시나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누르는 힘, 찍어 누르는 힘. 예, 그거는 이제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확실하게 내놓고 예외 없이 그다음에 양도세도 중과하고 그다음에 1주택자들도 양도세 내게 하고
이래야 이제 이게 잡히는데 네네. 이게 개인에 적용하는 보유세나 이런 것이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투기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제도적 기반이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나는 거를 결국엔 잡기 위해서는 막 이제 금융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규제 지역을 또 만들고 규제 지역을 늘리고 그럼 또 비규제 지역으로 도망가고 복잡해지죠 점점. 네, 굉장히 복잡해져요. 아주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저는 그 부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참여정부가 그런 말을 이제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제는 굉장히 잘 가져갔다. 물론 금융 규제도 사실은 뭐 LTV, DTI 규제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한 건데 초기에 사실은 금융 규제를 아주 촘촘하게 잘 가져갔다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세제만 가지고 그렇게 했었을까? 거기서 승부를 걸라고 했었을까? 세제는 이건 인기가 없고 금융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나오는 대책마다 전부 금융 규제예요. 그렇죠. 예. 물론 처음보다는 예. 보유세에 대한 태도는 좀 전향적으로 바뀐 건 그렇죠. 있어요. 전향적이에요. 근데, 그건 예. 맞는데 이번에 굉장히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개인에 대해서도 종부세나 이런 건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물론 지금 고가주택에 대해서 좀 세법이 바뀐 건 아니지만 공시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좀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패닉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십시오. 주식도 보면 투매가 언제 나와요? 패닉에 사로잡혀서 나오죠. 부동산 시장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부 당국자로서는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의 지금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계속 그냥 뭐 일종의 두더지 잡기식 내지는 뭐 이제 게릴라 전 비슷하게 됐어요. 양상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불치게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나오죠. 당연히 나와요. 다 만족시킬 수 그리고 없죠. 모든 미디어들은 또 그런 것만 끄집어대서 정부 정책 또 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시장 가격이 말 그대로 예전처럼 돌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마용성 아파트 지금 15억 하는데 전용 8사가 7억 되면 돼요.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용성이 7억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4억하고 3억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부추의 피해자들이 시장에서 매입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거고 뭐 이제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역시 이제 미디어의 이 폐해예요. 이게 뭐 대한민국 모든 면에서 다 그렇지만 이거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이 미디어들이 저지르는 어떤 폐악이라고 할까요? 폐악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람들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효과도 계속 반감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조금 떨어지면 뭐 거래 절벽이라느니 뭐 다 죽는다느니 뭐 세금 폭탄하는 일이라느니. 앞서 우리가 지적했던 바대로 미디어가 건설업계하고 결탁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고객이죠. 주요 고객이죠. 건설. 그러기도 하고 또 저기. 미디어 또 종사자들이 뭐 메인스트림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그렇죠. 뭐 오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수제가 많죠.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비이성적 흥분 상태에서 못 빠져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디어의 참 폐해가 너무 극심하다는 생각은 좀 많이 여전히 듭니다. 네. 어쨌든 이번 그 법인 규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야 할 방향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도 법인처럼 그러니까요. 보유세를 강화해라. 심플하게. 예.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 예. 몇 억 그렇죠. 이상은 몇 프로 예, 딱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외 없다. 계산하기도 쉽고 예, 예. 나 얼마 내겠구나. 얼마나 예, 예. 심플하고 좋습니까? 예, 앞으로 예. 계속 올라가겠네. 음. 하면은 이제 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또 철학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좀 완성될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뭐 부동산 때로 잡으려고 무슨 규제를 그렇게 많이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기본 철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설명이 돼야 어떤 국가 전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하게 네. 일하는 사람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가겠는가? 지금은 뭐 일 열심히 한 사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렇죠.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6.17 대책 나온 다음에 물론 이제 미디어들이 그거를 침소봉대하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파주나 지금 뭐 규제가 안 되고 있는 파주나 김포 심지어는 철원까지 다시 이제 뭐 특이 불길이 옮겨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사서 이익이 안 된다, 손해다라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일종의 뭐 게릴라 때려잡기가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아예 그냥 보유세나 양도세를 그냥 기본적으로 쭉 깔아서 남는 게 없다, 손해 본다라고 하면 누가 가서 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방향은 좋다. 그러나 좀 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이제 채 남지 않았다는 게 예.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 요소로 예, 나고 예, 있고 예, 다음 선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민주당이 좀 깨닫고 그에 걸맞은 대책을 내놔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우리 이태용 부소장님의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동산이 경제의 다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 정책 당국자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과격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래 저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패닉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경제하는 공포. 사람들은 그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뭔 소리야 이게 패닉이라니 뭐 공포. 이럴 수도 있습니다. 충격과 공포. 네, 근데 조금만 고시고 보면 부동산이 갖고 있는 함의, 그리고 부동산이 사실 부동산이 뭘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하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소득의 이동이에요, 그냥. 네. 부소장님께서 한번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부동산을 열심히 보러 다니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한 거죠. 소장님께서 네. 그 사람은 열심히 했지만 사실 국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 생산 활동이 아니야. 그건. 국부 증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를 네.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장들을 네.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댓글로 뭐 욕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소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